대학에서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 많은 과제를 해야 했어요. 보통의 학생들은 과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분산할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진행하지만 첫 주에 할 만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을 소화하면서 결국 다 마무리를 짓죠. 모든 과정이 안정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과제를 하고 싶어요. 저렇게 계획을 짰겠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과제를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제에서 동일하게 이 패턴으로 하겠죠. 90페이지 분량의 졸업논문 제출일이 나왔습니다. 1년은 투자해야 할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은 평소 패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엔 너무 중요한 논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을 이렇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중간쯤에는 속도를 좀 높이고 마지막에는 힘을 더 줘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별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냥 시간이 지나갔고 제가 별로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주게 계획을 수정했죠. 근데 또 몇 달이 지나가고 한 단어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2달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전히 시작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90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룻밤이 아니라 이틀 밤은 꼬박 쓰였죠. 그리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뛰어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마감 시간에 겨우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해본 것 중 최고의 논문입니다. 당연히 그럴 일이 없죠. 아주 형편없는 논문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걸 즐기고 싶었습니다. 예상하듯이 그 논문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저는 블로그 작가입니다. Wait, but why라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몇 년 전에 미루는 습관에 대해 글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제 행동은 항상 주변에서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을 늘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요. 저는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와 다르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MRI를 찍으러 갔습니다. 제 좌뇌와 우뇌를 스캔했고 늘 제때에 일을 하는 사람의 뇌도 함께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진을 비교해봤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차이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뇌과학 전공자가 아니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먼저 미루는 습관이 없는 사람의 뇌입니다. 다음으로 이게 제 뇌입니다. 차이가 있죠. 둘 다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있지만 미루는 사람의 뇌에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원숭이도 있습니다. 이게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다는 뜻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그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는 말합니다. 낸스케이건과 토니 하링 스캔들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싹 달자고 그 스캔들이 방금 딱 떠올랐으니까 그리고 냉장고로 가서 10분 전보다 뭐 새로운 게 없는지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이 자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시작해서 이따가는 저스틴 비버의 엄마를 인터뷰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보자.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오늘은 다른 건 할 시간이 없겠다. 미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원숭이는 운전대를 맡길 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 원숭이는 완전히 현재의 순간 속에서만 살고 있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직 두 가지만 신경 씁니다. 쉽고 재밌는 것. 동물의 세계에서야 괜찮죠. 당신이 개이고 평생을 쉽고 재밌는 것만 하면서 지낸다면 성공한 견생이죠. 이 원숭이에게 인간은 그저 다른 종의 동물일 뿐입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자녀만 잘 낳으면 되는 거죠. 부족 시대에는 그거면 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부족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진 문명의 시대인데 원숭이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다른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자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우리에게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인생의 큰 그림도 볼 수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합리적 의사결정자는 이 모든 걸 고려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합리적인 일을 하게끔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에는 쉽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더 맞을 때가 있죠. 저녁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여가 시간을 즐길 때 말이죠. 그래서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별로 즐겁지 않아도 큰 그림을 보며 일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그런 갈등이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합리적 왕국을 벗어나서 쉽고 재미있는 왕국인
이 주황색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는 여기를 어둠의 놀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놀이터는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여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시간에 여가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 어둠의 놀이터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놀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둠의 놀이터의 공기는 죄책감, 두려움, 불안,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는데 모두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원숭이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미루는 사람이 이 파란 영역으로 가느냐는 거죠. 덜 즐겁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다행히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그를 내려다보며 가장 암울한 순간에 지켜주는 존재인데 바로 패닉 괴물이라는 존재이죠. 패닉 괴물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휴면 상태이지만 이럴 때 갑자기 일어납니다.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거나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거나 경력에 재앙이 닥치거나 무시무시한 후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게 원숭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최근까지 패닉 괴물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약 6개월 전에 테드에서 강연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하겠다고 했죠. 테드에서 강연하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흥분해서 들떠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뭘 하겠다고 한 건지는 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고 있지? 지금 당장 앉아서 시작해. 그러자 원숭이가 완전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구글어스 들어가서 인도 지도를 확대해서 보자. 남쪽 맨 끝에서 북쪽 맨 끝까지 2시간 30분 동안 위로 한번 스크롤 해보자. 그러면 인도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날 저는 인도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6달이 4달이 되고 다시 2달이 되고 한 달로 바뀌자 테드에서 강연자를 발표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 얼굴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깨어났을까요? 그제서야 패닉 괴물이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뒤에는 모든 시스템이 난리가 났죠. 그러자 패닉 괴물을 무서워하는 원숭이가 휙 하고 나무 위로 도망갑니다. 드디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운전대를 잡고 강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패닉 괴물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칠 정도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논문에 한 줄도 못 쓰는 저 같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직업 윤리를 발견해서 밤을 새가며 8쪽을 다 쓰는지를요. 이 모든 상황이 저 3가지 캐릭터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일을 미루는 사람의 시스템입니다.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것에 대해 블로그에 썼습니다. 글을 올리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말 그대로 수천 통의 이메일을 전 세계의 다양한 일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간호사, 은행원, 화가, 엔지니어,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있었죠. 모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블로그의 글은 가벼운 어조인데 이메일은 굉장히 진지한 어조로 대조되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일을 미루는 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매우 답답해하고 좌절스럽게 토로했습니다. 원숭이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요. 저는 이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의 시스템이 왜 효과가 있는 거지? 어째서 이 사람들이 어둠의 놀이터에 있는 걸까? 알고 보니 2 종류의 미루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시에는 다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는 미루기의 효과는 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패닉 괴물이 관여하니까. 하지만 2번째 종류의 미루기는 데드라인이 없을 때 생깁니다. 만약 예술이나 사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일에는 처음에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직업 말고도 데드라인이 없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운동하며 건강을 지키거나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의미 없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 등이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리가 패닉 괴물이라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에는 데드라인이 없어서 패닉 괴물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깨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내가 미루는 것을 멈출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영원히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룰 수 있는 일들은 더 재미있고 데드라인이 가까이 있는 일들보다 훨씬 눈에 잘 안 띄고 잘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통 조용히 혼자서 힘들어하죠.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의 불행과 후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머무는 것이죠.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벼락치기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기간의 미루기가 마치 자신을 때때로 삶의 구경꾼처럼 느끼게 해서 그런 겁니다. 좌절감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꿈을 향해 출발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메일들을 읽고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는데 미루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엉망은 아닐지도 모르죠. 또 데드라인을 잘 지킬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해보세요. 원숭이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는 데드라인이 없을 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 달력이라고 부르는데요. 90년의 인생에 매주마다 상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상자가 별로 많지 않죠? 특히 상자를 이미 많이 썼으니까요. 이 달력을 오랫동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무엇을 미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무언가를 미루고 있으니까요.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원숭이를 계속 의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죠. 달력에 상자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뭐 꼭 오늘 아니라도 뭐 그래요. 곧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